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진학지원센터 3담 교사 하천고등학교 최동혁입니다. 제가 이 시간 안내해 드릴 내용은 농어촌 전형 정시 모집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PPT가 제작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수능 성적표가 지금 다 나왔고 12월 15일에 수시 최종 결과가 다 나왔는데요.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 강원권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 전형에서 정시 모집 관련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저와 함께 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어촌 전형 정시 모집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작년도 농어촌 전형 정시 모집의 지원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어촌 전형의 정시 전략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전형 정시 모집 기본 사항입니다. 농어촌 전형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먼저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 1은 농어촌 소재의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해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유형 2는 농어촌 소재의 초, 중, 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해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 해당 기간에 재학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가 유형 2에 해당이 되고 이 유형 1과 유형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 전국에서 농어촌 학생의 현황입니다. 인천부터 제주까지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총 454교 중 44,787명이 농어촌 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의 경우에는 55개의 학교가 3,138명의 학생들이 농어촌 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고3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시의 경우에는 N수생들이 시험에서 지원을 할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 농어촌에 혜택이 되는 N수생의 경우에 올해 정시 지원이 많기 때문에 급속하게 농어촌 N수생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거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서서히 N수생들이 농어촌 혜택을 받은 N수생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모집 인원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파란 색깔이 수시의 비율이고 빨간 색깔이 정시의 비율입니다. 21년, 22년, 23년, 24년에 인원들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시 인원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년에는 11.74% 였고 올해는 17%에 해당이 되는 인원이 정시로 이제 모집을 하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농어촌 전형 정시 대학의 모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 인원을 대학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대학과 빨간 색깔 대학입니다. 파란색의 대학은 올해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건국대와 연세대인데요. 특히 연세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약 30명 정도 인원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빨간 색깔, 특히 서울 지역의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올해부터 정시 농어촌의 나군에 정시 농어촌 지원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해 정시 농어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정시 농어촌의 경우에 특히
층을 대상으로 하면 연세대하고 고려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서울대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 학생들이 이 서울대 증장으로 인해 성적 점수 때 컷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울대에 정시 농어촌 모집에 인원이 들어갔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은 1294명 총 모집을 하고 인천과 경기는 298명, 세종은 14명, 광종은 3명 해서 총 1609명 모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수시 2월 학교입니다. 지금은 아직 정시 모집에 수시 2월 학생들 수시 2월한 학교들이 발표가 되지 않고 아마 원서 접수하는 그 전날에 모든 학교에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시 2월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파란 색깔로 적혀져 있는 게 작년에 수시 2월 학교들입니다. 앞에서 봤던 거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대학의 수가 늘어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에서 농어촌으로 일정 정도 뽑겠다라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시로 2월에서 뽑는 학교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정시로 2월에서 농어촌 인원을 뽑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숙명여대라든지 광운대, 서울과기대 등 여러 학교들이 새롭게 인원은 적지만 농어촌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지점은 바로 뭐냐면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울경과 같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농어촌 인원들이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인원을 많이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 많이 이월이 되었고요. 올해도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농어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중위권 학생들도 정시를 생각을 할 경우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지원하는 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정시는 다군으로 인원을 뽑습니다.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각각 다른 학교들을 정시에서 뽑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 다군의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학교들, 건국대와 연세대는 올해 정시 농어촌의 인원을 대폭 증가한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한국공학대, 서울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정시 농어촌의 인원을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가하고 나군의 경우에는 인원이 614명, 705명으로 굉장히 많지만 다군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인원이 적죠. 그 이유는 다군으로는 모집하는 학교들이 적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군보다는 가군과 나군의 지원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시 농어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군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 있어서 적정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농어촌 대학 중에서도 의대, 약대, 그다음에 수의대와 같은 전형을 따로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정시나군에서 의대에서 2명, 수의대에서 4명, 약대에서 5명을 각각 농어촌 정시로 뽑고요. 가군에서 연세대, 고려대, 경국대 이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농어촌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모두 뽑으니까 혹시나 메디컬 계열로 정시 지원하는 친구들은 정시농어촌을 전략을 잘 세운다면 대학을 가시기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시 농어촌 대학 가운데서도 서울대와 서강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저라고 하면 수시에서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시에서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대와 서강대입니다. 서울대와 서강대는 정시로 농어촌을 뽑지만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만 뽑겠다라고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학생들의 지원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도 2과목을 평균 삼아서 3개 합이 7이 나와야지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강대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하나 중에 3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합이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중에 세 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여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대학에서 이제 허들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지원을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나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고려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올해 정시 농어촌의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의 증가입니다. 작년에는 1,438명이었지만 올해는 1,723명, 무려 285명이나 정시 농어촌 모집 인원 증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세대와 건국대가 정시에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 인원을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에서 정시 모집의 변경, 이 부분이 아마 올해 정시 농어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정시 농어촌을 선발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정시 농어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점에서 수능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의 여러 가지 전략을 좀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혹은 재작년에서도 수시 농어촌 2월 인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시 농어촌 2월 인원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 수능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수능이었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추거나 혹은 인원 미달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시 농어촌 2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대학에서 사전에 모집 인원을 공고한 인원에서 아마 정시 지원 전날에 각 대학별로 수시 농어촌 2월하는 인원들을 발표할 겁니다. 이건 따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모집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팔아서 좀 확인을 해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상위권 N수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메디컬이나 혹은 상위권 학생들이 다시 수능을 보는 경우가 요즘에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정시 농어촌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또한 이 정시 농어촌 전형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작년에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N수생들이 되게 많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정시 농어촌 전형으로 N수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현역의 농어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올해 정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정시 농어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볼 게 작년도 농어촌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정시 농어촌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상담을 하게 될 건데 정시 농어촌은 사례 결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개도 하지도 않고요.
기껏해야 1명 내지는 2명 학과별로 뽑기 때문에 경쟁률과 모집 인원으로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의 결과를 보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정시 농어촌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마 이렇게 좀 반면교사 혹은 그러니까 거울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모집의 그 결과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작년도 정시 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 정시 지원의 현황인데요. 제일 높은 경쟁률을 차지하는 곳은 인천 지역입니다. 무려 6.6대 1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1대 1의 경쟁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3.9대 1의 경쟁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정시를 쓸 경우에도 3대 1이 거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전국 경쟁률로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입니다.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경북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 심지어는 광주, 전남 지역은 경쟁률이 1점대 거의 전후로 되게 낮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정시 농어촌을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넣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주시는 게, 작년 경쟁률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과 재작년에 농어촌 정시 지원의 경쟁률을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는 모집 인원이 2,394명이었고 지원자가 9,2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3.86대 1이었는데 재작년에는요. 2,378명에 지원자 7,343명입니다. 지원자 수가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더 높아져서 차이가 0.76%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 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N수생들의 증가와 그 속에서 농어촌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률의 증가는 합격선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농어촌의 N수생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도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다 높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경쟁률로 보면요. 3점대 미만은 다음과 같고 3점대와 6점대 사이에서는 이화여대, 한국외대와 같은 인서울 대학들, 6점대 넘어가는 학교들은 계명대, 세종대, 동덕여대와 같은 대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지점은 바로 뭐냐면 이 6점대에 해당이 되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정시 다군에서 지원하는 학교들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다군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제한적이에요. 많이 뽑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특정 대학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 대학이 바로 뭐냐면 홍익대입니다. 홍익대가 다군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애들은 대부분이 홍익대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홍익대의 경쟁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와 나의 정시 지원 전략을 잘 짜기 때문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좀 높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와 중앙대, 숭실대와 같은 인서울 학교들이 이렇게 6점대가 나오는 이유는 상위권 아이들이 넣어서 이렇게 높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률 상위학과, 작년도 경쟁률 상위학과를 보면 계명대가 1등입니다. 아마도 이게 약대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요. 한 명 뽑는데 2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가 도고동문, 불어불문, 그 다음에 숭실의 사회복지 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쟁률 상위 학교들은 전부 다 다군입니다. 다군이기 때문에
예, 한 명 뽑는데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지점은요. 가군과 나군의 지원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시 지원의 서울권 현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홍익대입니다. 12.6%, 12.6대 1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음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예, 그 다음에 숭실대 순으로 다군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2에서 4 사이의 경쟁률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경쟁률을 왜 보냐면요. 농어촌, 정시 농어촌에서는 경쟁률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뽑는 인원의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률을 보는 건데요. 자, 이거는 작년도 경쟁률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한 주황 색깔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거는 재작년 경쟁률입니다. 딱 봤을 때 확실히 재작년보다 작년의 경쟁률이 높아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말은 예, 지원자 수가 훨씬 많아졌고 그 지원자 수가 많아졌던 이유는 N수생의 증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의 평균 차이를 보더라도 재작년은 3.97대 1이었고 작년은 5.45대 1이었습니다. 올해도 아마도 5.45대 1보다 경쟁률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 전략을 그만큼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시 지원 현황을 대학별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해요. 먼저 서강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강대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작년까지 유일하게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를 보는데 그 중에서 3개 영역 중에 각각 3등급 이내여야지만 응시가 가능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학교 내에서 허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사전에 미리 들어올 수 없게 학교 측에서 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초의 서강대 인원을 보면 21년도에 21, 22, 23년도에 32명씩 인문계열에서 뽑게 되었고요. 자연계열에서는 19명씩 각각 뽑았습니다. 경쟁률에 보시면 22년도보다 23년도가 확연히 경쟁률이 늘어났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최종 등록자의 70% 100분위 합격자 라인을 보더라도 100분위 보더라도 23년도가 무려 4% 이상 증가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88%가 22년도라고 하면 23년도에는 91%가 증가함을 60%까지 증가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서서히 합격의 커트라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가나다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숭실대는 다군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을 보더라도 나에서도 뭐 3점대를 형성을 하다가 작년에 6점대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다군은 무려 9.68대 1로 경쟁률이 대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경쟁률이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지방 대학들을 좀 보려고 해요. 지역 거점 국립대와 교대인데요. 교대도 생각보다 이 2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공주교대, 전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에서 수시로 2월 되는 인원들이 있었고 심지어 진주교대는 11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경쟁률을 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대의 경우에는 2.91대 1의 경쟁률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을 놓더라도 3대 1 이상은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죠. 뽑는 인원은 적지만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성적이 이번에 좀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지방 거점 국립대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심지어는 교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경쟁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경쟁률이 더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교대가 그만큼 요즘에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상위권과 상위권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아마도 중위권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도 인서울을 만약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지방 거점 국립대에도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군별로도 한번 나누어서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가군에서는 3.51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는 4.2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적으로 3.585 대 1의 경쟁률을 보고 있습니다. 나군도 비슷한데 다군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앞서 말했듯이 적은 인원에 많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경쟁률이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은 가군과 나군의 지원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볼 거는 올해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정시 농어촌 전형은요, 일반 전형보다 낮은 합격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계명대의 사례인데요. 파란 색깔이 일반 전형이고 주황 색깔이죠. 주황 색깔이 농어촌의 합격선의 라인입니다. 보시면 딱 봐도 합격의 라인이 굉장히 농어촌은 낮다라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은 인원이지만 결과를 보면 일반 전형보다도 합격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에 혜택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리스크는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계명대 사례인데요. 다음으로 볼 거는 고려대 사례입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경영이나 혹은 컴퓨터공학과는 끝이나 아니면 그보다 좀 뒤가 있고 심지어는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뒤에 있죠. 기계공학과, 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합격선이 농어촌 전형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 전형보다 낮다라는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숭실대인데요.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합격의 분포가 농어촌 전형이 훨씬 더 낮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대, 지방에 있는 항공대도 마찬가지로 낮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정시 농어촌 전형을 고려해야 될 지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모집을 봤을 때 학과별로 모집을 할지 광역으로 모집을 할지를 보고 두 가지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과별 모집은 말 그대로 대학교의 학과별로 모집 인원을 설정을 해서 뽑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광역 모집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학과별로 뽑는 것이 아니라 계열별로 먼저 뽑은 다음에 그 계열별 안에서 다시 한번 학과별로 인원을 뽑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시 모집을 하더라도 학과에 지원을 하듯이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번에 광역 모집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약간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조금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 사례는 바로 연세대의 사례입니다. 연세대는 광역 선발을 하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연세대는 이제 인문대학, 상업대학 이렇게 해서 각 단과대학이 나누어져 있는데 보시면 계열의 인문, 자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정원내, 정원외라고 해서 정원내는 그 정원 각 과별로 이제 정원내로 이제 인원을 뽑는 일반 전형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정시농어촌은 정원외로 뽑는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이제 뽑는 건데요. 보시면 각 과별로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만 광역 선발, 그러니까 정원외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나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과 대학별로 나눠져 있죠. 이 말은 광역 선발로 인원을 뽑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 계열에서 40명, 그 다음에 자연 계열에서 34명을 농어촌으로 먼저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40명 안에 들고 난 다음에 이제 학과에 농어촌에 되는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로 넣었을 경우에는 그냥 경쟁률만 고려해도 되지만 광역 선발일 경우에는 먼저 인문 계열 내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과 내에서도 이제 농어촌에 뽑는 인원들을 또 고려해가지고 거기 또 경쟁률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을 2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 선발로 농어촌을 넣을 경우에는 조금 전략을 세우기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광역 선발을 학교에 지원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광역 선발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광역 선발을 했을 경우에 농어촌의 인원은 입학 정원의 10%입니다. 10%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명을 다 뽑는 것이 아니라 최대 2명이에요. 그 말은 안 뽑을 수도 있고 혹은 2명까지도 뽑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역 선발은 다른 학과 선발에 비해서 고려해야 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선발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을 연세대 기준으로 선생님이 제시해 보았어요. 예, 2명, 1명, 1명인데 이건 최대입니다.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광역 선발의 경우에는 소신껏 넣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학교를 꼭 가야 되고 이 학과를 꼭 가야 한다라는 게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농어촌 전형을 쓰는 친구들 중에 비인기 학과를 넣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특히 좀 인기 있는 학교들은 합격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흔히 문과 계열에서는 이제 뭐 사학과나 철학과와 같은 좀 비인기 학과 혹은 불어불문학과와 같은 비인기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역 선발은 그거마저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선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꼭 이 대학을 넣어야 되라는 소신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광역 선발로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역 선발 모집과 학과별로 모집하는 인원의 경쟁률을 보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연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가 있는데요. 이 4개의 대학은 광역 선발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서강대를 조금 제외하면요, 작년 기준으로 2.67대 1, 2.96대 1, 3대 1을 기록하면서 경쟁률은 낮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학교들은 광역 모집으로 선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는 학과별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높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마 이 경쟁률의 모습들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역 모집과 학과 모집을 잘 이해하셔서 전략을 짜실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과별 모집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바로 고려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고려대학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정교육과, 국제학과, 사학과, 생명공학과와 같은 학과들의 지원 전형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1명 뽑는 과가 있고 2명 뽑는 과가 있고 3명 뽑는 과가 있죠. 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지점이 뭐냐면 소신 지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공학과라든지 가정교육과라든지 사학과 1명을 뽑지만 이 1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소신껏 지원하는 해서 생각보다 백분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율전공 학부는 모집 인원이 3명인데 사학과, 가정교육과, 국제학과에 비하면 백분위가 생각보다 낮죠. 그거는 모집 인원도 많을 뿐더러 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소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제 경희대의 경우도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희대를 사례로 해서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정시 지원은 약간 좀 다른 점을 보입니다. 뭐냐면 학과 선호도가 달라요. 자, 보시면 일반 전형에서는 자율전공, 경제학과, 회계세무학과 순으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에는 행정, 경영, 국어, 국문 이런 식으로 선호도가 다르죠. 그래서 학과와 일반 전형의 선호가 다른 이유들을 뽑으면 일단은 경쟁률과 모집 인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률과 모집 인원에 따라서도 이런 식으로 학과 선호도가 다르고 그 합격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전형과 다른 학과 선호도를 농어촌에서 볼 수 있다라는 지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모집 인원에 따라서 합격선의 격차가 달라진다는 지점입니다. 자, 가나군의 대표적인 학과 중앙대와 동국대의 사례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자, 가군의 공공인재학부의 합격 사례이고 밑에는 동국대 나군의 영어영문학부의 합격 사례입니다. 보시면 위와 아래, 즉 여기 보시면 합격에 1등으로 합격한 친구들 한산 점수로 보면 736.21점이죠. 반면에 694.35점의 합격 점수를 보이고 있는 학생도 합격을 했습니다. 자, 736.21과 694.35 차이 약 한 40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자, 반면에 동국대는 708.84와 686.6점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격차가 적어요. 자,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4명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동국대는 2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모집 인원입니다.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크면 클수록 합격의 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인원이 좀 많은 모집 인원을 뽑는 경우에는요. 반면에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좀 회전율이 되게 낮을 뿐더러 성적의 합격 컷 라인도 조금 높아지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시 농어촌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모집 인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지원을 하면 그만큼 경쟁률도 조금 이제 그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격성도 작년 사례, 재작년 사례를 보더라도 조금 이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집 인원도 잘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경쟁률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인천대와 동국대, 경희대, 동덕여대, 삼육대 사례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인천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1명 뽑습니다. 근데
무려 지원 인원이 15대 1을 맞이하게 되었죠. 반면에 동국대 14대 1, 경희대 10대 1, 동동여대 9대 1, 삼육대 8대 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학교들은 재작년에 경쟁률을 보면 3대 1, 5.3대 1, 6대 1, 5대 1, 4.33대 1로 재작년에 보다 작년에 굉장히 뜬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퐁당퐁당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쟁률을 기준으로 올해도 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대거 지원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저작년에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들이 작년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에 여러분들이 이 퐁당퐁당 현상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경쟁률을 보실 때는 재작년과 작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있는 경쟁률까지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3년 전 경쟁률, 재작년 경쟁률, 작년 경쟁률을 다 같이 평균을 내서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의 경쟁률을 같이 보면서 대학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원서 접수 공개 시간 이후에 지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인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사례입니다. 모집 인원 1명인데요. 자, 보시면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모집 인원 1명에 지원자는 1명밖에 없었어요. 1대1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월 2일부터 이제 블라인드가 됩니다. 경쟁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작년에 경쟁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가 끝나고 나서 최종 경쟁률을 보니까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15대1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정보통신공학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1명 계속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블라인드 기간에 이제 작년 경쟁률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무려 23명의 학생이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11.5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시 농어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쟁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집 인원과 함께 매 시간마다 올라오는 경쟁률을 잘 비교하셔서 블라인드 너무 지나치게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그날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률도 조금 전략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홍익대, 진주교대, 고려대, 동국대, 삼육대, 아주대, 경기대, 계명대, 동동여대, 서울과기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숭시대 이런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블라인드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요. 무엇보다 경쟁률 매일매일 시간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이 기간을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시는 가, 나, 다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 다군에 점점 매년 N수생들이 너무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정시 N수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일반 전형만 넣는 것이 아니라 정시 가나다 모두 농어촌으로 넣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을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도 경쟁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여러분들이 뜨면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3개년치의 경쟁률을 보시면서 지원을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시 2월 농어촌 인원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전에 미리 모집 인원으로 공고했던 학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특히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모집 인원을 공개했지만 수시에서 농어촌 인원을 이월하는 학교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고 무려 작년 기준으로 700명, 800명 이상으로 농어촌으로 많이 이월이 됩니다. 올해도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많이 이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의 수시 2월 농어촌 인원을 파악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대교육 프로그램 성적 확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보다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교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과 이제 수시와 정시를 상담하는 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정시 농어촌은요, 정말 사례가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합격 커트라인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가 너무 많아요. 왜 공개하지 않냐면요. 기본적으로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70% 이하의 점수를 공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농어촌은 1명 내지는 2명을 뽑거든요. 그러면 70%라고 하면 이 농어촌으로 들어온 학생의 성적을 공개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사실 그 입학 요강이나 입학 그 전년도 그 결과들의 농어촌 전형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혹은 사교육 계열에서는 점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특히나 정시 농어촌으로 이제 보낸 학교들 중에서 대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사례 등급이나 사례 점수들을 입력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그 작년도 사례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정시 농어촌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시 전략을 짤 때 선생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경쟁률과 모집 인원을 강조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자면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보다는 농어촌의 점수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 기준으로 여러분의 성적을 비교해서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놔요. 거기서 조금씩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전형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우선 설정한 다음에 학과별로 조금 점수가 낮을 수가 있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을 선정하고 학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소신 지원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그렇게 힘들 수 있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네임밸류나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농어촌 전형의 그냥 문구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농어촌은 잘하면 정말 대박이 납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과 그리고 그 초조한 경쟁률, 초조한 마음가짐, 경쟁률 등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가 있어요. 그 지원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그렇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정시 농어촌 전형은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쓸 경우에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요.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의 가나 다군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정시 지원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